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10여 년 이상 만락의 근원이라고 할 부동산 공화국과 싸워왔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토지의 가치를 평등하게 공유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 매체에 기고를 했고 또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을 포함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부동산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처음 할 주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이 문제였는지 저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에 그 악몽 같았던 대폭등은 지금 좀 수그러들었죠. 특별히 9.13 대책 이후에 그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역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여전히 부동산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하려고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는 중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물론 그 누구보다도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특히나 부동산 정책에서도 성공을 바랍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 출범한 이래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 정부가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투기 올인 대책과 과감하게 단절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런 결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뿌리, 근원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 들어서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정치적인 어떤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굉장히 날석에 비판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적반하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특별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방선거 직후만 하더라도 작년입니다만은 70%를 넘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하면서 지금 이제 50% 밑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에 비해서는 일자리나 최저임금제나 또 젠더 이슈 같은 거는 사소하고 부차적인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할 때 역시 이제 문정부가 굉장히 부동산에 대해서 안일하게 인식한 것이 아닌가.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만악의 근원이죠. 양극화, 그 다음에 저출산, 기업 경쟁력 약화, 또 부정부패 온상, 만악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를 하고 대결했어야 되는데 이걸 회피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민심이 빠르게 이반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참여정부 때를 응가합니다. 동기 대비해서 참여 26.8%, 참여정부 때는 27.9%입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는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시기인데도 참여정부 때를 능가할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등을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게 사실 서울에서는 50% 이상 폭등한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죠. 특별히 재건축 단지와 5년 미만의 역세권 신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가격이 문정부 출범 이전 직전과 고점을 찍었던 작년 9월을 놓고 보면 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음마아파트, 또 이제 잠실주공 5단지, 마포레면 프로지오 같은 것들이죠. 근데 이 정부가 그럼 도대체 부동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실패한 거냐,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제 생각은 부동산에 대한 확고한 철학, 그 다음에 안목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문정부 출범 이후에 뭐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책은 5가지죠. 역시 중요한 것이 8.2 종합대책. 이거는 청약, 그 다음에 재건축, 양도세, 대출 등을 전부 다 망라한 종합대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작년 가을에 나왔던 9.13 대책입니다. 이건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해서 사실상 이제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못하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를 2,700억 증세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9.13 대책이 가장 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종합판이라고 할까요? 그건 이제 8.2 종합대책입니다. 보십시오. 이게 청약 관련해서도 이제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을 빠르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이게 뭐 잘 아시다시피 항상 서울의 재건축 단지가 특유의 내관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좀 세게 했고요. 그 다음에 대출 규제까지 들어간 거죠. 빠진 게 딱 하나 있죠. 보유세가 빠져 있습니다. 청와대 인식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안이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관리하면 된다. 거기에다가 주거 복지를 좀 더하자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집단적인 욕망, 또 넘치는 투기 에너지, 이것을 과소평가한 오류를 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안이하게 봤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있죠. 2017년인데 8.2 대책이 나왔습니다. 8.2 대책이 굉장히 강한 대책이었는데 이걸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진정되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근데 이때도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거래량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좀 오판을 했어요. 시장을. 그래서 시장이 이제 안정됐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자칫하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죠. 근데 사실 이게 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을 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대책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주택자 조세 회피처 기능을 했죠.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받은 대출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또 했어요. 투기를 또 했죠. 자,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발표했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오히려 이제 매매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진앙 역할을 했습니다. 참 이게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이 정부가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봤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굉장히 가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이제 가볍게 본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보유세에 대한 태도죠. 역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정부가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보유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태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2018년 7월 6일 날 종부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예상을 훨씬 하회하는 7,400억 증세에 그쳤죠. 자, 그러다 보니까 2017년에 종부세가 세수가 1조 7천억이 좀 안 됐거든요. 여기에 7,400억 합쳐봐야 2조 4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종부세 가장 많이 걷었을 때가 참여정부 시기입니다. 2007년입니다. 그때 2조 7천억 이상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생각해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최소 50% 이상 올랐죠. 근데 종부세는 참여정부 수준조차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태도였거든요. 시장은 정확히 이걸 읽은 거죠. 자, 이뿐이 아닙니다.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데, 안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보유세고, 다른 하나는 이제 대출입니다. 뭐 이건 금리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근데 이 정부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주열 총재를 연임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주열 총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아래서 최경환하고 발맞춰서 부동산 투기에 사실상 그 종잣돈을 대준 사람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금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13년 5월에 금리가 2.75%였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낮아지죠. 이게 이주열 총재 때 낮아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016년 6월하고 2017년 11월 사이에 1.25%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죠. 금리가 이렇게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빚을 내서 집을 사고 투기를 했던 거죠. 뭐 박근혜 정부가 그걸 유도했지만 이주열 총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연임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이거는 이 정부가 이주열 총재 연임시키는 걸로 보니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의사도 없고 더군다나 유동성을 강하게 관리할 의사도 없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투기로 화답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투기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투기라고 하는 게 스멀스멀 퍼져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제 창궐합니다. 만연하죠. 만연해서 모든 사람이 감염됩니다. 그래서 투기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한번 퍼지고 나면 전염병과 똑같다니까요. 창궐된 다음에 전염병 잡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투기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문정부는 초기부터 보유세를 강하게 높이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특히나 고가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강하게 억제해서 투기 심리를 아예 제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면 대결을 회피하면서 재앙이 벌어진 것이죠. 저는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생의 이유를 한번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민혁명, 세계사적인 기적이죠. 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정부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사회경제개혁이고요. 격차 해소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사회경제개혁도 불가능하고요. 격차 해소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얼마나 마른 근사합니까? 포용국가, 기회의 평등, 결과의 정의.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 가능합니까? 완전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표방하는 아름다운 국정 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2014년 가을 이후부터 작년 가을이죠. 가을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엄청나게 폭등시켰던 정말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이 투기 때문이냐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냐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론의 모순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폭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